심리학 렌즈로 세상을 다시 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군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 피해자가 있고 또 가해자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뉴스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관심을 모은 이 군대 내부 폭력을 다룬 드라마에서 읽혀지는 그런 심리들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이번 시간에 군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주시기로 하셨죠? 네.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됐던 드라마죠. 넷플릭스에서 이제 DP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저도 이제 화제가 됐다고 해서 한번 봤었는데요. 네네. 재밌게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내용 자체가 분노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선생님께서도 보시면서 네.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을 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의사로서 공중보건의로 이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네네. 군대 내에 있기보다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군 생활을 제대로 겪은 사람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입이 돼서 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감정들이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네. 아마 이 드라마를 본 모든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심리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네. 이 드라마의 배경이 지난 2014년이더라고요. 그때가 사실 뭐 김일병 사건, 윤일병 사건, 뭐 총기 난사 사건 이렇게 군대 내부에서 그런 사건들이 막 터졌던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요. 드라마에 대해서는 관심과 공감이 컸다. 선생님처럼 인상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이 드라마는 웹툰 DP 개인알이라는 그 김보통 작가가 쓴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네. 이제 DP의 뜻이 저도 처음엔 몰랐었고요. 사실 드라마에서도 그 DP조들이 나오는데 그 선임과 후임들이 DP가 뭐냐 이러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막 구박하면서 나중에 자기도 모른다라고 하고 끝까지 뜻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데절트 펄쉿이라고 해가지고 군무 이탈 체포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제 그러니까 탈영병들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군인들을 DP라고 하는데요. 네. 탈영을 하기까지 아무래도 그냥 탈영은 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네. 네, 그 안에 괴롭힘과 탈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이야기들을 쫓아가면서 군대 안에 어떤 불합리함 이런 거를 좀 고발하는 그러한 드라마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 또 군대거든요. 네.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이런 일까지 일어났을까 싶을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군대에서 잇따르는 이유 뭐라고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군대의 저는 특수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일단 군대 역할은 전쟁을 하는 집단인 거죠. 네네. 일단 그러면 전쟁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서 우리가 그 집단의 특성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확실하게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서 계속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제 어떤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전쟁에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불합리하더라도 일단 빠르게 결정을 해서 일단 밀고 붙이는 게 전쟁에 유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아마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요. 뭐 아시겠지만 일단 합리적인 결정을 내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빠른 결정을 통해서 빠르게 추진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드라마 내용에서도 나오는데요. 대장이 뭐 밑에서 뭐라 얘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명이야? 항명이야? 하고 항상 따지거든요. 항명이면 전쟁 상황에서는 넌 즉결 사살이야 라는 표현까지 하거든요. 네네. 네,
군대 내에서 그런 문화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뭐가 합리적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 지금 군대에서 쓰고 있는 수통이 6.25 전쟁 때 쓰고 있던 수통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제 변화가 쉽지 않은 집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탈영병 하면 군율을 어긴 사람들이잖아요. 뭐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탈영병들의 사연에 공감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아마 정도의 차이일 건데요. 이 드라마에 가장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이제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비슷한 불합리함들, 불합리함. 예, 군대 내에서 불합리하지만 견딜 수밖에 없고 버틸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네. 경험들을 분명히 했고 네네. 그 안에서 느꼈던 뭐 여러 가지 분노라는 감정, 화라는 감정들이 있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겠죠. 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상기가 되면서 공감을 일으킨 지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러니까 군필자라면 감정이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뭐 여성의 입장에서라든지 아니면 군대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공감되는 그 대목이 있거든요. 또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가 흥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진짜 20, 30대 남성만 타겟이 됐다면 네. 이 정도로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제 군 생활을 정식적으로 밟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됐고 이상하게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면서 봤다라는 평이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불합리함, 그러니까 어떤 집단 내에서의 불합리함이 꼭 군대에서만 있었을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화와 분노가 꼭 그 군필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이나 미필자들에게도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드라마는 군대 얘기를 다뤘지만 뭐 현실적으로 이 사회라든가 직장 생활 뭐 별반 다르지가 않죠, 사실. 뭐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가해자라든가 피해자, 뭐 어쩌면 방관자 모두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각각의 입장에서 한번 심리적 상황을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 드라마가 군필자들 사이에서는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묘사가 사실적이다.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는 군대 내에서 이런 가혹행위를 통해서 PTSD가 얼마나 유발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질병에 대한 개념이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에게는 잘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예. PTSD 유발물 이런 말들이 되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교과서 상으로는 PTSD라고 진단을 하려면 일단 그 자극 자체가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 네,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폭력, 이거나 성폭행으로 한정해서 PTSD, 아주 위급한 상황이군요. 네,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에 한정을 해서 이제 PTSD라는 진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PTSD라는 진단이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월남전 전쟁 상황에서 전쟁을 겪었던 군인을 대상으로 네. 기존 기존 진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이 나와서 PTSD는 좀 심한 그 어떤 사건, 네, 좀 한정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생명의 위협 정도는 안 되지만 네. 지속적인 괴롭힘, 이거를 PTSD라고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 거군요. 네, PTSD라는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게 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냐, 피해자들이 아무런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거냐, 네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예.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PTSD라는 진단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콤플렉스 PTSD라는 개념을 갖고 이거를 좀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콤플렉스 PTSD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심한 경험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그 생명이 위협 정도가 되는 경험은 아니지만 그게 정말 지속됐을 때 예.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은 콤플렉스 PTSD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콤플렉스 PTSD를 좀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예. 굳이 그 진단이 필요한 건 아니다. 오. 그런 상황에서 뭐 경계성 인격 장애라든지 아니면 우울 장애라든지 불안 장애라든지 다른 진단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또 새로운 그 개념을 갖고 와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룹이 있고요. 네. 또 이런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 네. 뭐 그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진단명과 관련 없이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PTSD하고 여타 다른 질환과는 좀 구분이 필요하겠고요. 네.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괴롭힘과 힘든 과정을 겪었던 뭐 사람들이 군필자들이 이런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검사라든가 뭐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PTSD가 아니라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PTSD로 진단할 수 없어도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성격장애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단들로 그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PTSD를 그렇게 한정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하면 당연히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꼭 군필자가 아니라도 현역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은 평소에 뭐 가해자에게 당하기만 했던 그런 피해 병사가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변해가는 과정이 네. 나오는데 그게 좀 더 공격적이고 좀 폭발적으로 그게 터지는 식으로 네. 표출이 되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그 인물이 이제 별명이 봉디쌤으로 나오거든요. 간디처럼 너무 착해가지고 봉디쌤이라고 불리는데 처음엔 정말 착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나중에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자살로 안타깝게 끝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격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착하다라고 피드백을 받는 분들은 그 피드백에 자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공격성을 자꾸 무시하고 이건 절대 표현해서는 안 돼 라고 하고 억압하고 꾹꾹 눌러 담는 그러한 방어 기제를 잘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무의식은 무시하고 꾹꾹 눌러 담으면 눌러 담을수록 그 크기는 점점점 커지거든요. 점점 커지다 보면 또 내 안에 이 거대한 공격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더 무시하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번 화내면 너무 무섭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극단은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착한 사람은 그 안에 공격성이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마주하기 어려워서 또 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착해지다 보면 이 공격성이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의 감정을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안에 화가 있네? 나 이럴 때 화가 나네? 나한테 되게 이렇게 공격적인 면이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걸 표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이런 내 마음 나쁜 마음이야가 아니라 내 안에는 이런 공격적인 마음도 있고 화라는 마음도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고 대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해자의 시선에서 보겠습니다. 특수한 이 군대라는 상황 속, 환경 속에서 가해자가 된다.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한 걸까요? 한번 솔직하게 기자님이랑 여기 시청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을 괴롭힐 때 쾌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져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누구나 공격성이 있어요. 누구나 나쁘다라고 규정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억누를수록 오히려 그 마음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내 안에 있는 마음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쾌감이 느껴질까라고 할 때 진화적으로 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규범이 잘 갖춰진 세계에 우리는 잘 살고 있지만 사실 진화적으로 많은 시기 동안은 이러한 규범이 잘 갖춰진 시대를 거의 살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이런 사회에서는 힘세고 네, 남을 짓누를 수 있는 개체들이 이제 소위 알파맨이라고 하죠. 우두머리를 차지해서 폭력과 힘을 통해서 지배를 했던 시기들을 인간은 더 많이 겪어왔었습니다. 그러면 힘을 통해서 누구를 짓누른다라는 신호는 우리 DNA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내가 알파맨이 된 듯한 그러한 기분을 느끼는 거와 맞닿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복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보면 그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가해자를 향해서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네. 따지듯이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나온 답변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아, 네. 였죠. 이게 참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해자 역시 후임일 때는 괴롭힘을 받다가 선임이 돼서는 괴롭히는 또 존재가 된 거죠. 네. 네, 군대에서는 계속 그게 반복되죠. 사실 군대 그 DP 드라마에도 나오거든요. 네. 우리 선임되면 이제 우리 후배들 괴롭히지 말자라는 얘기 나오는데 선임돼서 또 괴롭혀요. 네. 네, 사실 군대에서는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정신의학적으로는 이걸 전치라는 이야기로 전치. 네, 뭐 속담으로 이야기를 하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딱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명백합니다. 힘의 균형이. 힘이 센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요. 네. 힘이 약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괴롭히는 당하는 사람들은 약한 쪽에 속해 있는 거고요. 예. 어떻게 하려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할 때 거기에 대한 분노와 여러 가지 공격성들의 마음이 쌓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위에다 못 푸니까 네. 내가 윗사람이 돼서 그걸 또 밑에다 푸는 거거든요. 전체의 핵심은 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강한 사람한테 당해서 약한 사람한테 푸는 거거든요. 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후임일 때는 당하다가 또 선임이 됐을 때 또 공격하고 후임일 때 당하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지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간이라면 이런 거 누구나 갖고 있는 심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뭐 그 차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우선돼야 될 건, 네.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나쁜 마음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나쁜 마음 나한테는 없어.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저건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을 하고 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이렇게 되면 더 사회가 바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하지만 마음과 행동은 구별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행동까지는 정당화될 수 없어라고 마음과 행동을 구별을 하고 마음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네네. 내 안에 설사 사회적으로 나쁘다라고 규정된 마음이 있더라도 있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고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느냐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갈린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방관자죠. 이 눈앞에서 보이는 괴롭힘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네. 그 존재 어떤 심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뭐 명백할 것 같습니다. 네. 불합리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나서서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분명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네. 만약 쉽게 바뀔 문제였으면 이미 바뀌어 있겠죠. 꽤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괜히 잘못 껴들었다가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또 처할 수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불이익을 당할 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에게 가장 편한 선택이 뭘까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 가장 편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악습인데 말이죠. 악습이 있고 또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사실을 드러내는 건 또 꺼려하죠. 네. 이런 군대 내 부조리라든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주목되어 온 부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저 사람만 처벌하면 바뀔 거야. 라는 지점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오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가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예. 그거를 처벌을 하고 그러면 해결된 것처럼 끝내버리고. 근데 해결이 됐으니까 네, 그 가해자가 없어져도 또 다른 가해자가 생기고 네. 그 가해자가 없어져도 또 다른 가해자가 생기고 이건 저는 사람 한 개인의 일탈로 해석을 하면 저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지점인데요. 개인의 일탈로 해석을 해버리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고 내가 또 저 상황에 가면 나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 사람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은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쪽으로 가야 그 정말로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들은 나쁜 놈, 난 착한 놈이라는 예.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사회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도 그런 나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러면 저런 거 나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우리가 어떠한 합의를 해야 이런 반복들이 사라질 수 있지에 대한 고민. 저는 이 DP라는 드라마의 핵심 주제는 그 불합리함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진짜 막 분노가 일어나서 사실 그 괴롭혔던 그 선임, 저도 진짜 진짜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가 많이 느껴졌는데 사실 이 사회에서 가장 불합리함의 정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드라마에서 그 한호열이라는 그 네. 극중 거의 인물이 인물이 이야기를 한 말인데요. 부모님은 나를 왜 낳았을까? 나는 태어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뭐냐면 저는 불합리함의 핵심이 저는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만들어져 있고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미 만들어진 제도에서 태어났고 너는 무조건 이 제도 안에 맞춰야 돼. 라고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게 불합리함의 가장 정점에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어야 사회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바뀔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태어나서 이 제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는데 나 이 규칙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출발 지점이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대사를 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뭐 드라마에서는 이런 대사도 나오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의 외침인 것 같은데요. 군대 내 해묵은 병폐가 뭐 단박에 씻겨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 체질 개선 과정에 대한 이 국민적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인드온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